형님, 그 인간 심장도 안 좋다면서요. 기다리기만 하면 47억이 통째로 다 될 건데 내가 도장을 왜 찍어드려요? 호호. 5년 전에 딴 남자한테 가버린 올케가 전화통에 붙어서 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고작 문고리에 반찬통이나 걸어두고 돌아서던 못난 누나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그 여자 말대로 됐어요. 동생은 그 집에서 나흘을 혼자 식어 있었습니다. 빈소에는 그 여자가 상주 완장을 차고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있었고요. 향냄새 사이로 낯선 향수 냄새가 훅 끼쳤어요. 곡하던 입술이 저를 보더니 배시시 올라갔어요. 형님은 이제 남이니까 그만 가보시라고요. 그 옆에는 낯익은 남자 하나가 문상객인 척 서 있었습니다. 빈수에서 쫓겨나오는데 주머니 속에서 뭔가 자꾸 손끝에 걸렸어요. 2달 전에 동생이 마지막 밥상머리에서 제 손에 꼭 쥐어주고 간 거였어요.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요. 손가락 2마디만 한 그게 그날따라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47억을 기다렸다는 여자는 곡을 하는데 동생이 저한테 남긴 건 그거 하나였어요. 동생이 지어주고 간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문을 닫아건 그 3년 동안 동생한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60대 여자입니다. 저한테 피부치라곤 남동생 하나뿐이었어요. 19에 부모 다 여의고 13살짜리를 제 손으로 먹이고 입혀서 키웠거든요. 호적에는 누나로 올라 있어도 제 속에는 자식으로 들어앉은 애였지요. 오늘 풀어놓을 이야기는 그 동생이 늦장가를 들고부터 우리 남매한테 닥친 일이에요. 동생은 35에 겨우 장가를 갔어요. 태백상 앞에서 넥타이 메고 넙죽 절하는 뒤통수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제 등에서 잠들던 13살짜리가 저만큼 컸구나 싶어서요. 공장에서 첫 월급 타던 날 제 빨간 내복부터 사들고 뛰어온 애예요. 저는 그 내복을 장가가던 그날까지도 장롱 깊이 모셔두고 있었고요. 올케는 처음엔 참 싹싹했어요. 형님, 형님 하면서 제 손을 잡는데 손이 어찌나 곱던지요. 미싱에 눌리고 물일에 갈라진 제 손이 다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는 끝내 안 생겼지만 둘이 오순도순 사는 것만 봐도 저는 배가 불렀어요. 동생은 조그만 임가공 공장을 돌렸어요. 남의 철공소 바닥에서 10년을 구르고 차린 제 새끼 같은 공장이었지요. 손등에는 색가루가 박히고 용접 불똥에 된 자국이 훈장처럼 남았어요. 저는 김치찌개 끓이는 날이면 꼭 한 냄비를 더 끓여서 공장에 들고 갔어요.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엄지를 세우는 게 그거 하나였거든요. 저는 바라는 게 정말 없었어요. 동생네 밥상에 더운 기 모르는 것만 보면 됐어요. 그렇게 20년을 별 탈 없이 살았습니다. 7년 전 가을이었어요. 동생 공장 자리가 산업단지로 들어간다는 공고가 나붙었어요. 보상금이 47억이었어요. 47억. 저는 그 돈을 입으로 세는 것도 숨이 찼어요. 동생은 통장을 들고 우리 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제 손을 붙들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누나 인제 고생 끝났다고. 미싱 밟던 우리 누나 인제 내가 호강시킨다고. 저도 동생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등에 업고 다니던 그 애가 이런 날을 다 만들어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 그 여자는 안 울었어요. 식탁 기퉁이에 앉아서 통장에 찍힌 동그라미를 손톱 끝으로 하나하나 짚고 있었어요. 그 눈이 어찌나 반들반들 빛나던지요. 사람 눈이 아니라 저울 눈금 같았어요. 등골이 서늘한데 좋은 날 방정 맞은 생각 말자고 저 혼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이 달라졌어요. 올케는 아침마다 골프복을 다려입고 나갔어요. 현관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사나흘이 몰다 하고 쌓였어요. 문을 열면 새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개모임을 3개나 새로 만들었다는 소리도 바람결에 들렸고요.
동생 밥상은 거꾸로 초라해졌습니다. 평생 일군 공장을 내주고 집에 들어앉은 사람 앞에 찬밥에 김 한 봉지가 다였어요. 제가 반찬통을 해다 나르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에요. 한 번은 그 여자가 현관에서 반찬통을 흘낏 보더니 이제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는 형편이라고 웃더라고요. 반찬통 손잡이를 쥔 제 손에 힘이 절로 들어갔어요. 그 말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서 집에 오는 내내 안 내려갔습니다. 동생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밥숟갈을 뜯어 말고 창밖만 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올케는 밤이 늦어서야 들어온다고 했어요. 어떤 날은 아예 안 들어오는 눈치였고요. 저는 차마 입 밖에 못 내고 반찬통만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울렸어요. 동생이었어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누나 지금 잠깐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자다 말고 거듭만 깨고 동생네로 내달렸어요. 가로등도 띄엄띄엄한 골목을 숨이 턱에 차게 뛰었어요. 그 밤이 5년 전 늦가을이에요. 동생이 밤중에 보자고 한 건 살면서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현관문이 잠기지도 않은 채 반쯤 열려 있었어요. 거실은 불도 안 켜져 있었어요. 동생은 어둠 속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어요. 식탁 위에는 소주병이 하나 있는데 뚜껑도 안 딴 채였어요. 심장 때문에 의사가 술을 딱 끊게 한 애예요. 그의 앞에 안 딴 소주병이 놓여 있는 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이 말없이 휴대폰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액정 불빛에 사진 몇 장이 떠 있었어요. 올케가 웬 남자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사업가 행사하고 다닌다는 남자라고 했어요. 개모임 사람이 보다못해 찍어 보냈다고요. 남자 손목에서 금시계가 번쩍거렸습니다. 동생이 종이 한 장을 마저 밀었어요. 카드 명세서였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1200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그 남자 시계값이었어요. 동생이 평생 색가루 마시며 일군 공장판 돈으로 산 시계가 남의 남자 손목에서 번쩍이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웃었어요. 우는 것보다 더 아픈 웃음이었어요. 손등은 부들부들 떨리는데 목소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누나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등을 쓸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며칠 뒤에 올케가 짐을 싸러 왔다는 소리에 저도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무릎 꿇고 빌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안방에서 캐리어에 명품 가방부터 차곡차곡 담고 있었어요. 미안하단 말은 끝까지 없었어요. 되레 재미없는 남자랑 산 세월이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라는 그 흔한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현관 밖으로 드르륵 멀어지는데 동생은 그 등에 대고 소리 한 번을 안 질렀어요. 올케는 그 길로 시계 찬 남자 집에 들어가 살림을 차렸다고 했어요. 동생은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바람 피운 사람한테는 피 같은 돈 한 푼도 못 준다고요. 서류를 보내도 만나자고 해도 올케는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도장은커녕 전화 한 통을 안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 속을 몰랐어요. 잘못한 사람이 왜 저렇게 배짱인가 했지요. 그러다 어느 저녁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그 여자였어요. 다짜고짜 웃음기 섞인 목소리가 넘어왔어요. 형님, 그 인간 심장도 안 좋다면서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47억이 통째로 다 낼 건데 내가 도장을 왜 찍어드려요? 오, 전화기를 든 손이 얼음장이 됐어요. 도장을 안 찍는 게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어요. 동생이 죽기를 기다리겠다는 소리였어요. 사람 목숨 가지고 그게 입에 담을 소리나고 했더니 또 호호 웃고 끊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웃음소리보다 심장이라는 두 글자가 밤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부터 동생 전화통에도 불이 났어요. 몇십 년 소식도 없던 친척이 사업자금 얘기를 꺼냈어요. 어디서 번호를 알았는지 투자하라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문자에 원금을 2배로 불려준다는 문자까지 쏟아졌어요. 동생은 전화기만 봐도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동생은 쓰던 번호를 바꿨어요. 모임이란 모임에서는 다 나왔어요. 현관에는 잠금 장치를 하나 더 달았어요. 사람 좋아하던 애가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목요일에 반찬통을 들고 갔더니 문이 손바닥 하나만큼만 열렸어요. 그 틈으로 동생 눈이 보였어요. 누나,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 저는 그 말대로 반찬통을 문고리에 걸었어요. 걸어놓고도 발이 안 떨어져서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주일은 목요일에 맞춰 돌아갔어요. 수요일 밤이면 멸치를 볶고 장조림을 졸였어요. 목요일 아침이면 반찬통을 보자기에 싸서 동생네 골목을 올랐어요. 새 통을 걸고 지난주 빈통을 찾아오는 게 다였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빈통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통이 비었다는 건 동생이 먹었다는 거니까요. 어떤 주에는 통 안에 10,000원짜리가 두어 장 들어있었어요. 반찬값이라는 거지요. 저는 그 돈을 도로 넣어서 걸어놨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통 바닥에 곶감이나 유자차 병이 들어있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남매는 그렇게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반찬 상할까봐 얼린 물병을 같이 넣었어요. 겨울에는 문고리 새가 맨손에 쩍쩍 달라붙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몇 바퀴를 돌았어요. 어느 날부터는 현관문 위에 조그만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하도 찾았더니 무서워서 따랐겠거니 했어요. 저는 그 까만 렌즈에 대고 괜히 한 번씩 목 내리라고 돌아섰습니다. 그 3년 동안 올케는 그 집 문을 단 한 번도 두드리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이 없었어요. 궁금해할 게 없었겠지요. 저 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말라가는지보다 그 사람 앞으로 된 돈이 궁금한 여자니까요. 문이 열리는 날도 있긴 했어요. 부모님 제사 때는 동생이 저를 드렸어요. 지난해 봄 제사였어요. 몇 달 만에 마주본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다가 식탁 기퉁에 놓인 약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내과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약이 한 뭉치였어요. 잘 챙겨 먹느냐고 물으니 동생은 관리 잘하고 있다고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한 번 더 문이 열렸어요. 김장김치를 부려놓으러 들어갔는데 식탁에 서류가 잔뜩 펼쳐져 있었어요. 동생이 저를 보더니 뚜런 봉투로 그 위를 급하게 덮었어요. 저는 못 본 척했지만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어디 잘못 물려서 빈 문서라도 쓰는 건가? 사기꾼들한테 뭘 뜯기고 있는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저는 참다 못해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갇혀 살지 말라고요. 그 여자랑은 어떻게든 매듭 짓고 새 사람 만나서 새로 살라고요. 동생이 한참 만에 입을 뗐어요. 정리하고 있다고요. 다 끝나면 그때 말해준다고요. 그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걔한테는 더더욱이요. 그 말을 하는 눈이 이상하리 반치 단단했어요. 저는 그게 그냥 마음 정리를 말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올해 2월이었어요.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목요일에는 반찬하지 말고 몸만 오라고요. 사이다 사이다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가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집안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동생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상의에는 수저가 2벌 놓여 있었어요. 저 먹이겠다고 저녁을 지은 거예요. 찌개는 짜고 두부는 다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밥상을 받은 사람처럼 먹었어요. 동생이 한술 뜨더니 멋쩍게 웃었어요. 누나가 해준 맛은 안 나네. 저는 따라 웃는데 자꾸 목이 메었어요. 반쪽이 된 얼굴로 저 먹이겠다고 가스 앞에 서 있었을 걸 생각하니까요. 동생은 그날따라 말이 많았어요. 연탄불에 누른 양은 냄비 김치찌개 얘기를 했어요. 첫 월급으로 빨간 내복 사들고 뛰어오던 날 얘기도 했어요. 누나 등이 세상에서 제일 넓은 줄 알았다는 소리도 했어요. 좋으면서도 어딘가 이상했어요. 꼭 먼 길 떠나는 사람이 짐 정리하듯 말하는 것 같아서요. 헤어질 때였어요. 현관까지 배웅 나온 동생이 제 손을 잡더니 손바닥에 뭘 꼭 쥐어줬어요. 조그만 열쇠 하나랑 접힌 봉투 하나였어요. 봉투 겉에는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려는데 동생이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어서 감싸지게 했어요. 내가 되면 열어봐. 지금은 묻지 마. 부탁해 누나.
그 얼굴이 어찌나 간곡한지 저는 아무것도 못 먹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골목을 내려오는데 주머니 속에서 열쇠가 자꾸 만져졌어요. 집에 와서 그 열쇠랑 봉투를 장롱 깊숙이 넣었어요. 동생이 사다 준 빨간 내복 바로 옆에요. 장롱 문을 닫는데 손이 한참을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도 목요일은 그대로 흘렀어요. 통은 꼬박꼬박 비워져서 돌아왔고요. 3월 마지막 주에는 빈통이 여느 때보다 반들반들하게 씻겨 있었고요. 저는 그거면 됐다 하고 살았어요. 4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어요. 벚꽃이 눈처럼 날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도다리 쑥국을 끓여서 골목을 올랐어요. 봄이면 동생이 제일 기다리는 국이거든요. 골목 끝에서 걸음이 뚝 멎었어요. 지난주 반찬통이 문고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제가 묶은 보자기 매듭 그대로였어요. 매듭 하나 안 풀린 채로요. 손이 먼저 떨렸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나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엔 똑똑 두드리다가 나중엔 주먹으로 쾅쾅 쳤어요. 동생 이름을 부르는데 제 목소리만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문 위에 달린 까만 렌즈만 말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관리소로 뛰었어요. 국보따리는 계단 어디께 놓쳤는지 기억도 없어요. 관리소 아저씨가 올라오고 곧 119가 왔어요. 문이 열리기까지 한 100년 같았어요. 문이 열리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늘 켜져 있던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어요. 구조대원이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작은 방에 누워 있었어요. 겨울에 방 차다고 제가 사다 준 전기장판 위에요. 이불도 안 덮고요. 꼭 자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생아 하고 부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열린 창 너머로는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나흘이었어요. 동생은 나흘 전에 혼자 떠나 있었어요.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그 흔한 구급차 한 번을 못 불러보고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알려줬어요. 동생 손에 휴대폰이 쥐어 있었다고요. 화면에 마지막으로 띄워놓은 번호가 제 번호였다고요. 통화 단추는 끝내 눌리지 않은 채였다고요. 저는 그 말에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던 그 순간에 동생이 찾은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누나를 부르려다가 만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 밤중에 누나 놀랄까 봐 망설였을 거예요. 그 애는 평생 그런 애였거든요. 저는 그 나이들을 따져봤어요. 지난 목요일에 통을 걸 때 동생은 문 하나 너머에 있었어요. 아마 그때 벌써 몸져 누워서 통 가지러 나올 기운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제가 여느 때처럼 안 돌아서고 문을 두드렸더라면, 딱 한 번만 더 두드렸더라면,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저는 정신을 놓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장례식장 복도 의자였어요. 상주 직원이 뭘 물을 때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영정 사진을 고르는데 쓸만한 사진이 몇 장 없더라고요. 10년 전에 공장 앞에서 웃는 사진으로 골랐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그 사진 속 동생이 제일 동생다웠거든요. 빈소를 차리고 나서야 동생 당부가 떠올랐어요. 저는 잠깐 집에 들러 장롱을 열었어요. 빨간 내복 옆에 둔 열쇠랑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볼 엄두는 안 났어요. 그걸 여는 순간 동생이 정말 떠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열쇠랑 봉투를 상복 주머니에 넣고 빈소로 돌아갔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우리 남매한테는 곡해줄 식구가 없거든요. 부고 돌릴 때도 마땅치 않아서 조용히 치를 생각이었고요. 빈소 앞에는 조화가 줄줄이 서 있었어요. 리본마다 무슨 계모임, 무슨 해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상주 자리에서 삼배 완장을 차고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 사람은 올케였습니다. 제가 연락한 적도 없는 여자예요. 돈 소식은 발이 빠른가 봐요. 다가가 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데 화장이 하나도 안 번져 있었어요. 향냄새 사이로 그 여자 목덜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훅 끼쳤어요. 5년 만에 나타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낮게 물었어요. 그 여자는 태어냈어요. 법으로는 아직 부부라고요.
아내가 상주지 그럼 누가 상주하냐고요. 조문객 틈에는 낯익은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손목에서 금시계가 번쩍했어요. 동생 돈으로 산 시계를 차고 동생 영정에 향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만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밤이 깊어 화장실을 가는 길이었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껏 낮췄는데도 들뜬 목소리였어요. 명의만 넘어오면 딴 계약 그대로 진행해. 계약금 받아둔 거 있잖아. 저는 벽을 짚고 섰어요. 동생 몸이 식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동생 땅 팔아넘길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계약금까지 받아 챙겨놓고요. 곡소리는 연극이었고 완장은 소품이었던 거지요. 저는 더는 못 참고 그 여자 앞에 섰어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곡도 완장도 다 내려놓고 가라고요. 그 여자가 곡을 뚝 그치더니 입꼬리가 배시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조문객 다 들으라는 듯이 또박또박 그러더라고요. 형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여긴 이제 우리 가족 일이에요. 형님은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만 가보세요. 네? 말끝에 그 호호 웃음을 또 달았어요. 주무객들 시선이 다 저한테 꽂혔어요. 저는 영정 속 동생 얼굴을 봤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웃고 있었어요. 동생 가는 길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뿐인 동생 빈소에서 쫓겨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주머니 속에서 열쇠가 손끝에 걸렸어요. 때가 되면 열어보라던 동생 목소리가 귓가에 살아났어요. 저는 그 열쇠를 손에 꽉 말아쥐었어요. 돌덩이 같던 그게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심장처럼 만져졌어요. 발인 날 저는 맨 뒤에 섰어요. 그 여자는 화장장 대기실에서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유골함이 나오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돈 안 되는 건 처음부터 그 여자 관심 밖이었으니까요. 저는 동생을 제 품에 안았어요. 함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가 다 식을 때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볕 잘 드는 봉안 땅에 자리를 골라 동생을 모셨어요. 그리고 사무제를 마친 다음 날 동생 집을 정리하러 그 골목을 다시 올랐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는데 신발장 위에 제 반찬통들이 보였어요. 씻어서 물기까지 닦아 차곡차곡 포개놨더라고요. 맨 위통 안에는 제가 도로 넣어줬던 10,000원짜리들이 고무줄에 감긴 채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부엌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목요일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다른 날은 다 비었는데 목요일만요. 동생이 못 넘긴 4월 둘째 주 목요일에도 동그라미는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못 움직였습니다. 안방을 정리하다가 현관 카메라에 연결된 조그만 기계를 찾았어요. 메모리에 3년치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동생 컴퓨터로 그걸 하나하나 돌려봤어요. 3년치 영상에 찍힌 사람은 딱 하나였어요. 목요일마다 반찬통을 걸고 돌아서는 저였어요. 까만 렌즈에 대고 꾸벅 목례하는 저였어요. 그리고 제 발소리가 골목 아래로 사라지고 나면 그제야 문이 빼꼼 열렸어요. 동생이 나와서 반찬통을 두 팔로 끌어안고 들어갔어요. 꼭 보물단지 않듯이요. 영상마다 그 뒷모습이 똑같이 찍혀 있었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단 카메라였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3년 동안 담은 게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누나가 왔다 가는 것, 동생이 그걸 끌어안고 들어가는 것. 저는 그 화면 앞에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동생 떠나고 처음으로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용기가 났어요. 동생 마음을 봤으니 이제 당부를 따를 차례다 싶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뜯었어요. 안에는 명함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법무법인 이름이 박힌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봉투 겉에 적힌 은행으로 갔어요. 창구 직원이 열쇠를 보더니 대여금고 열쇠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인명의 금고는 동결이 돼서 함부로 못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인의 유언 집행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팔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동생은 이 순간까지 다 준비해 놓고 떠난 거예요. 며칠 뒤 변호사님이 서류를 갖춰서 저랑 같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두 벌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맨 위 서류를 저한테 건넸어요. 판결문이었어요. 이혼 소송 확정 판결문이요. 날짜가 2년 6개월 전이었어요. 동생은 그 여자랑 진작에 남남이 돼 있었던 거예요. 판결문에는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 글자까지 박혀 있었어요. 바람 피운 그 여자가 동생한테 물어내야 할 돈이요. 재판 이후는 도장도 출석도 필요 없다는 걸 저는 69에 처음 알았어요. 도장, 도장 하면서 호호 웃던 그 여자 목소리가 귀에 스쳤어요. 그 여자가 움켜쥐고 앉았던 도장은 진작에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지요. 김장하러 간 날 동생이 급하게 덮던 그 누런 봉투가 그제야 눈에 밟혔어요. 3년을 문 닫아 걸고 살던 동생은 갇혀있던 게 아니었어요.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요. 두 번째 서류는 공중유언장이었어요. 전 재산을 누나한테 남긴다고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로 부모님 성함을 딴 장학회를 만들어 달라고요. 저는 글자가 자꾸 번져서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이 편지였어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저는 동생 글씨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고 읽기 시작했어요. 누나, 놀라지 마. 나 그 사람이랑 진작에 법으로 끝냈어. 3년 전에 이혼 소송을 걸었어. 소장을 제 손으로 받아놓고도 코웃음치고 사라진 여자야. 법원에 안 가면 이혼을 못 해주는 줄 알았겠지. 근데 누나, 재판은 안 나와도 굴러가더라. 판결이 나고도 2년을 입 다물고 살았어. 변호사님이 그러셨거든. 2년이 지나야 그 사람이 내 돈에 손가락 하나 못 대게 된다고. 그 2년이 다 지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누나한테 열쇠를 맡긴 거야. 요즘 심장이 자꾸 신호를 보내네. 근데 겁은 안 나. 정리를 다 해뒀으니까. 말 못해서 미안해. 그 사람이 눈치라도 채면 다 헝클어질까 봐 그랬어. 누나, 누나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빨간 내복 그거 나 아직 못 잊었다. 누나, 이제 내 목까지 오래오래 살아. 알았지? 누나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종이가 눅눅해지도록요. 심장이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도 동생은 겁내는 대신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2년만 넘기면 누나 몫을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동생이 견딘 2년과 그 여자가 기다린 3년은 처음부터 다른 시간이었던 거예요. 변호사님이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그러시더라고요. 고인 뜻대로 집행하려면 절차에 며칠이 걸린다고요. 그때까지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던 동생 당부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판결문과 편지를 가슴에 안고 은행문을 나섰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저는 입을 딱 다물기로 했어요. 49제까지요. 딱 그날까지만요. 동생이 2년을 벙어리로 견뎠는데 저라고 49일을 못 견딜까요? 동생 보내는 예는 끝까지 갖추고 싶었어요. 절에 49제를 올리기로 하고 날을 받았어요. 1회마다 제를 지내러 산길을 오르면서 저는 동생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누나가 네 말대로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그 여자 소식은 가만히 있어도 굴러들어왔어요. 동생 일을 처음 알려줬던 그 계모임 아주머니가 소식을 물어다 줬거든요. 하루는 시장 가는 길에 제 눈으로 봤어요. 외제차 매장 유리 너머에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시뻘건 차에 손을 얹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말로는 계약금 3천만 원을 벌써 걸었대요. 곧 들어올 유산이 있다면서요. 그 여자는 아직 몰랐어요. 동생 땅을 사기로 한 사람한테는 중도금 날짜까지 딱 박아서 약속을 했대요. 명의만 넘어오면 바로 넘겨준다고요. 받아둔 계약금 3억은 진작에 어디로 샜는지 모르고요. 그 여자는 아직 몰랐어요. 계모임에서는 아예 잔치가 벌어졌대요. 곧 47억이 들어온다고 호호 웃으면서 한턱을 쐈다더라고요. 그 옆에서는 금식에 찬 남자 사업 자금까지 자기가 다 대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요. 그 여자는 아직 몰랐어요.
자기가 2년 6개월 전에 남남이 된 것도요. 움켜진 도장이 빈 깡통인 것도요. 그 47억에 손가락 하나 못 대게 된 것도요. 시장 사람들은 그 여자를 빈소지킴 연료로 알고 있었어요. 저더러는 신우이가 돼서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꾹꾹 눌러 삼키면서요. 죄도 지가 짓고 무덤도 지가 파고 있었어요. 저는 사판자로 보태지 않았어요. 그러다 49제를 며칠 앞두고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상속 서류를 정리하자고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49제 날 절로 오시라고요. 거기서 다 정리하자고요. 그 여자는 좋다고 했어요. 변호사를 데리고 오겠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장롱에서 판결문을 꺼내 보자기에 쌌어요. 반찬통 싸던 그 보자기예요. 49제 새벽, 저는 동생 사진과 그 보자기를 안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절마당에는 유월초 볕이 쨍했어요. 제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 산문 쪽이 소란해졌어요. 그 여자였어요. 검은 정장 입은 변호사를 달고 올라왔더라고요. 향 한 번 안 올리고 마당 평상에 앉아 부채질만 했어요. 저는 끝까지 죄를 올렸어요. 동생 사진 앞에 절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제가 끝나자 그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왔어요. 그쪽 변호사가 서류철부터 열었어요. 자식이 없으니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고요. 오늘 서류 정리를 하자고요. 그 여자는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제 뒤에 서 계시던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미리 모셔둔 분이지요. 변호사님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선생님은 고인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2년 6개월 전에 이혼이 확정되셨습니다. 부채질이 뚝 멎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도장 찍은 적 없어. 재판이혼에는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3년 전에 소장을 직접 받으셨지요? 법원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소송을 알고도 내버려둔 분의 뒤늦은 항소는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여자 얼굴에서 분칠이 하얗게 들떴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나 25년을 살았어. 이혼한 날부터 2년, 그 권리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날 법정에 나오시기만 했어도 절반 가까이는 받으셨을 겁니다. 소장을 받아들고 웃으신 값입니다. 아, 그리고 판결문에 적힌 의자리 5천만 원. 그 빚은 이제 상속인께 갚으셔야지요. 그 여자가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데려온 변호사는 서류철을 도로 덮고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형님, 우린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여긴 이제 우리 가족 일입니다. 당신은 남이잖아요. 법적으로도요. 그날부터 그 여자 인생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곡소리가 연극이었다는 게 계모임에 쫙 퍼졌어요. 한턱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을 돌렸어요.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게 됐지요. 명의도 없는 땅을 판 계약은 그대로 깨졌어요. 받아 쓴 계약금 3억을 부스란히 물어내게 생겼어요. 오약금은 오약금대로 붙고요. 47억이 허공으로 사라지자 금식에 찬 남자가 돌변했어요. 빌려준 8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더니 그대로 잠적했대요. 시뻘건 외제차 계약금 3천만 원도 그렇게 날라갔고요.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처음 봤어요.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저 그 사람이랑 25년을 살았어요. 딱 3천만 원만. 저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물었어요. 동생이 죽어가던 3년 동안 당신은 그 집문을 몇 번이나 두드렸습니까? 심장이 먹기만 기다렸다면서요. 그래요. 이게 당신이 기다린 값입니다. 빈손으로 가세요. 문을 닫아 걸었어요. 전화번호도 그 자리에서 지워버렸지요. 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두 사람 몫으로요. 상에 수저 2벌을 놓았어요. 한 벌은 동생 자리예요. 지난 겨울 동생이 저한테 차려줬던 그 밥상처럼요. 먹는 내내 눈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속은 뜨끈했어요.
여름이 가는 동안 변호사님과 동생 유언을 하나하나 지켰어요. 부모님 성함에서 한 글자 식단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동생이 나온 공업 고등학교에 첫 장학금이 나갔어요. 기름밥 먹겠다고 용접 배우는 아이들이래요. 전달식 날 까까머리 학생이 꾸벅 절을 하는데 젊은 날 동생이 겹쳐 보여서 혼났습니다. 유산 일부는 홀몸 어르신들 안부를 살피는 단체에 동생 이름으로 보냈어요. 보내면서 부탁을 하나 얹었어요. 이제 목요일마다 누군가의 문을 대신 두드려 달라고요. 지난 목요일에 그 단체에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어느 할아버지 댁 문고리에 바창 꾸러미가 걸려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여자 소식은 그 뒤로 못 들었어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저는 요즘도 목요일이면 길을 나서요. 반찬통 대신 국화 한 송이를 들고요. 볕잘 드는 봉안땅 유리관 앞에 서면 작업복 입고 웃는 동생이 저를 맞아요. 저는 지난 일주일 얘기를 도란도란 풀어놓고 와요. 장학금 받은 까까머리 얘기도 하고 문고리에 걸린 반찬 꾸러미 얘기도 하고요. 47억이요. 저는 그 돈을 만져보고서야 알았어요. 돈은 금고에 쌓아서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곁에 있어야 비로소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남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제 발등을 찍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 목요일에도 국화 한 송이 사들고 동생 만나러 갈 거예요. 동생이 남긴 마지막 당부대로 제 몫에 동생 목까지 얹어서 오래오래 살아볼 참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정엄마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다들 일손 몇 번이나 놓으셨지요? 설거지 하다가 물 틀어놓은 줄도 모르고 멍하니 서 계셨을 분들 얼굴이 여기까지 훤히 보이네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년을 오간 반찬통 얘기해서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어요. 세상이 무서워 달아놓은 카메라에 3년 내내 찍힌 사람이 누나 하나였다지요. 사랑이라는 게 별건가요? 발소리 죽여가며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는 게 사랑이고 그 발소리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반찬통 끌어안는 게 사랑이지요. 그리고 우리 동생분이요. 아픈 심장 부여잡고 인연을 벙어리로 견디면서 누나 몫을 지켜낸 그 조용한 싸움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법과 서류로 차근차근 이겨낸 남매의 싸움이었잖아요. 남의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은 결국 빈손이 됐고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남의 불행 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한동안 연락 못한 형제자매 있으시면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별말 안 해도 돼요.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면 돼요. 그 안부 한 통이 누군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온기가 되거든요. 오늘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식구들 뒷바라지에 하루를 다 쓰신 우리 어머님들. 어머님들이 문고리에 걸어온 그 수많은 반찬통을 하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밤은 걱정도 시름도 다 내려놓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오늘 사연에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동생분 가시는 길 따뜻하게 배웅해 주세요. 여러분 댓글 한 줄 한 줄이 저한테는 세상 제일 가는 등불이랍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